금요일에 퇴근해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즐거운 주말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서연은 평소처럼 미소와 입맞춤으로 나를 반기는 대신 무언가 결연하면서도 초조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어 보였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인사하고 아이들의 안부를 물으며 금요일이니 아이들이 집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월요일까지 친정 어머니 댁에 있을 것이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며 나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가 나에게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은 나를 안심시키려 하며 이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지 이해해보려 노력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내가 동의하자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해온 일이라며 어쩌면 어리석거나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웃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내가 이혼하자는 뜻이냐고 묻자 그녀는 나를 사랑하며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결혼 생활 이외의 것들을 탐구하고 싶은 욕구를 설명했습니다. 충격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좋아하든 말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고집하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조심할 것을 약속하며 잠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거절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대화에 완전히 집중할 수 없었고 그녀도 나의 그런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격앙되어 있었고 이 일이 우리 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단지 자신이 충족시켜야 할 개인적인 욕구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잠시 침묵하는 동안 나는 미동도 없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마비된 것처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17년을 함께한 아내가 나를 무너뜨려 놓고는 내가 그것을 좋아하거나 최소한 견뎌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내 서연은 인생의 이 시점에서 이런 변화와 탐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결혼할 때 자신이 경험이 없었던 과거를 언급하며 나 외에 다른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적인 측면을 더 깊이 탐구하고 이해하고 싶지만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것일 뿐 사랑은 오직 나뿐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그것도 여러 명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나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연은 제발 뭐라 말 좀 해보라고 재촉했지만 나는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미 없는 말을 내뱉는 대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부부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된 기분이었고 몸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공포가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불과 1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나야 했고 내 감정을 무시한 채 배신을 결정한 아내와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나는 대학 시절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달리기나 장거리 걷기는 항상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긴 산책을 하기로 결심하고 정장 대신 편안한 청바지와 헬리넥 티셔츠, 그리고 30만 원 상당의 러닝화로 갈아입었습니다. 지갑과 모자, 선글라스를 챙겨 내려오니 서연은 아까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다시 이방인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한번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며 그녀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나아가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문 닫히는 소리에 묻혔습니다.
이웃집을 지날 때쯤 그녀가 나를 부르며 대화하자고 쫓아왔습니다. 그녀는 숨이 찰 때까지 나란히 달렸습니다.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하며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아프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사이가 여전하다고 강조하며 사랑을 호소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포기했고, 보도에 주저앉은 것 같았지만 나는 확인하기 위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 속도를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3시간 이내에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그녀는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모퉁이를 돌며 나는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우리는 대학 시절 만났습니다. 그녀는 당시 마라톤 대회에서 물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10km 레이스에서 우승한 뒤 나는 그녀가 사라지기 전에 찾으려고 전력 질주해서 우승한 것이라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경영대학원 학장의 비서로 일했는데 학위는 없었지만 꼼꼼함과 뛰어난 문서 작성 능력 덕분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나는 전자공학 전공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고 6개월간 교제한 뒤 첫 관계를 가졌고 그것은 완벽했습니다. 결혼 전 경험이 없었음에도 그녀는 잠자리에서 매우 열정적이었고 진심으로 즐거워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녀는 타고난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다는 징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졸업하고 몇 달 뒤 처음 만난 지 14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나는 26살이었고 서연은 나보다 한 살 많은 27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녀는 27살까지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10년 차에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서연은 계속 비서로 일했고 나는 군 관련 연구 개발을 하는 신성테크의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내 상사이자 회사 소유주인 박 상무님은 60세 전후의 독신남으로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을 넘어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17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우리가 매우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지난 몇 년간 다르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서연은 다소 거리를 두었고 때때로 나와 아이들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몇 차례 심한 다툼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갱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닐까 막연히 추측했을 뿐입니다. 여성 생리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 변화가 있다는 건 느꼈습니다. 걷고 있는 지금 차라리 그때 더 자세히 알아볼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처제 혜진에게 전화해 내가 사라졌다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서연은 남편 진호가 금요일 오후 5시쯤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이 없다며 울먹였습니다. 혜진은 서연과 매우 닮아 종종 쌍둥이로 오해받곤 했습니다. 둘 다 붉은 빛이 도는 탐스러운 머리카락과 매력적인 몸매를 가졌습니다. 혜진이 서연보다 약간 더 키가 컸지만 그 외에는 거의 복사판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호에게는 혜진은 성격이 강인하고 말이 적으며 40대에도 독신을 유지하는 독립적인 성향이었습니다. 혜진은 형부인 나에 대해 물으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서연은 우리가 의견 충돌이 있었고 내가 말없이 나갔다고만 공유했습니다. 혜진은 형부의 성격을 알기에 걱정하며 서연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다툼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싶어 했고 서연은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사적인 문제이며 내가 떠날 이유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자인 혜진은 상황을 분석하며 나를 찾으면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전화를 너무 늦게 한 점을 비꼬듯 지적했습니다. 비록 사이는 좋았지만 혜진은 가끔 서연이 어리석다고 느꼈습니다. 혜진은 내가 나간 방향, 옷차림, 차를 가져갔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서연은 내가 파란색 셔츠에 청바지, 모자를 쓰고 차 없이 동쪽 양평 방향으로 걸어갔다고 답하며 추운 날씨를 걱정했습니다. 혜진은 서연에게 집에서 전화를 대기하라고 당부하고 나를 찾아 나섰습니다.
도로는 살얼음이 얼어 미끄러웠고 혜진은 속도를 줄여 차를 몰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내가 혜진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양평 근처에 있었고 혜진은 즉시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양평의 한 작은 마을에서 나는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도착해 나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아이들과 아내를 두고 이렇게 떠난 것이 잘한 일이냐며 다그쳤습니다. 나는 냉소적으로 아이들은 몰라도 서연은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혜진은 서연이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고 말다툼 때문이라고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결국 서연이 나에게 제안한 것, 즉 내가 동의하든 말든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겠다는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혜진의 표정은 차분함을 유지했지만 나는 그녀의 충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의 계획에 따라 나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혜진의 차에 올랐습니다. 이 시간이 넘는 귀갓길 동안 혜진은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내 여동생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나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 겪는 호르몬 변화가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혜진에게 내가 순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우지는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통계적으로 많은 부부가 외도를 겪으며 그것이 높은 이혼율의 원인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뿐이며 나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연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묵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만약 그녀가 나를 그렇게 무시한다면 우리 관계는 그 즉시 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그녀의 정부들을 벌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혜진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가벼운 대화로 주제를 돌렸고 혜진은 내가 이틀 동안 160km를 걸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나는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기온이 낮고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걸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혜진은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서연과 나,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3주밖에 남지 않았고 이번 연휴는 매우 잔인할 것 같았습니다. 트리의 선물 상자 안에 다른 남자의 흔적이 담긴 것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들어갈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혜진에게 나를 박상무님의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서연에게 내가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혜진은 동감하며 서연을 잘 설득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내 반응을 보고 계획을 재고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혜진을 안심시키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서연의 집으로 가 코트를 벗으며 형부가 언니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왜 그러냐며 반문했습니다. 혜진은 다른 남자와 자겠다는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을 남자는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서연은 당황하며 내가 그 사실을 말했느냐고 물었고 혜진은 자신이 내 여동생이나 다름없는데 숨길 수 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서연은 그저 탐구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변명했습니다. 혜진은 만약 실행에 옮긴다면 남편과 아이들, 친구들까지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서연은 혜진의 눈을 피하며 자신의 욕구가 너무 강해 스스로도 제어하기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항상 자신을 이해해 주었으니 이번에도 그래 주길 바랐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자신도 비혼을 선택한 이유가 한 남자에게만 충실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서연의 감정을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인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고 혜진은 그녀를 달래며 하룻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경. 나는 사무실 소파에서 일어나 뻐근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현관문에서 나를 꽉 껴안으며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걱정하지 말라며
이전에 한 말은 다 잊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바보 같았다며 혜진 덕분에 정신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그렇게 완고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방에는 혜진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두 사람이 잘 풀리길 바란다며 서연의 말이 진심일 것이라고 나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통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6개의 낯선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군 보안 업무를 하며 익힌 기술과 인맥을 활용해 그 번호들의 정체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혼 사유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나를 속이고 있다면 나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잠자리를 가졌지만 나는 곧 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일찍 나는 회사 기술팀의 김 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현장 기술 및 시스템 설치 전문가로 나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작년에 박 상무님이 부탁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조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팀장은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나를 돕기로 했습니다. 나는 서연의 휴대폰에서 본 번호들을 넘겨주었습니다. 나는 아내가 나의 기술적 능력과 인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뒤 김 팀장은 나를 불러 조사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이틀 연속으로 다른 장소에서 남자들을 만나는 현장을 포착했으며 사진과 영상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주간의 추적 끝에 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기를 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나는 혜진을 사무실로 불러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혜진은 큰 충격을 받았고 서연이 자신까지 속였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서연의 정부는 총 5명이었습니다. 그중 4명은 기동대나 고위 공직자였고 1명은 지역 정치인, 또 1명은 유명 교회 목사였습니다. 혜진은 복수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나는 그 남자들에게만큼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기술직 친구의 도움을 받아 서연의 얼굴을 블러 처리한 영상을 제작해 그 남자들의 부인들과 관련 기관에 전송했습니다. 목사의 경우 방송국 제보까지 마쳤습니다. 나는 아내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전의 날, 나는 사무실에서 클릭 한 번으로 그들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지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거실 TV에 서연의 외도 영상이 재생되도록 설정하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서연이 귀가해 영상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기절했고 30분 뒤 깨어났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을 증오하느냐고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화해의 기회는 없으며 집은 줄 테니 아이들과 함께 지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모든 자산과 양육권은 내게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정부들은 모두 파멸할 것이고 그녀 역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미 다른 집을 계약했으며 혜진이 아이들을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연은 변명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의 모든 불륜 상대는 이혼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목사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비서 일을 하며 가끔 아이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에게 왜 엄마와 따로 살아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우리는 이겨내고 있습니다. 서연은 이제 평범한 연애를 꿈꾸지만 나는 그녀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잊지 못합니다. 사랑은 때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아내와 결혼한 지 4년이 되었고 결혼 전 2년 동안 연애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아직 신선했고 우리 관계는 문제없이 탄탄해 보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했고 튼튼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나는 30살이고 아내는 26살입니다. 아내의 부정직함이 드러난 사건은 작년 광복절 연휴, 그녀의 친구가 주최한 파티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 아내는 친구의 파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에게는 3살 된 아들이 있었고 보통 믿음직한 베이비시터에게 미리 연락해 아이를 맡기곤 했습니다. 아내는 내게 시터에게 연락해봤는데 그날 일정이 꽉 차서 올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아내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어 내심 아쉬웠지만 나는 아내의 친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에 아내가 혼자 파티에 다녀오고 내가 집에서 아이를 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그 친구가 질이 좋지 않으니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광복절 당일 아침, 나는 아내를 놀라게 해주려고 직접 베이비시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터 비용을 더 얹어주면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공하면 아내와 함께 파티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터는 전화를 받자마자 당황하며 아내로부터 그날 아이를 봐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태연하게 가족과 일정이 겹쳐서 그랬던 것 같다고 둘러대고 밤 10시 예약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밤 8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밤 10시에 도착한 시터에게 아이를 맡기고 아내가 말한 파티 장소로 향했습니다. 설마 다른 곳으로 갔을까 의심했지만 아내는 실제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내의 친구 미래가 나를 보고 경악하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나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왜 여기 있느냐, 애는 누가 보느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시터를 구했으니 걱정 말고 같이 즐기자고 달랬습니다. 파티에는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남녀 비율이 2일 정도로 남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분위기는 서먹했지만 사람들은 술 기운에 진실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집에 가자고 졸랐지만 나는 술 한 잔만 더 하겠다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낯선 남자 한 명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지수를 가리키며 저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지수가 예쁘긴 하지만 내 친구와 이미 깊은 사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 남자의 말에 따르면 지수와 그의 친구는 한 달 전 콘서트장에서 만나 그때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나도 그 콘서트에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간식을 사러 간다며 30분 동안 자리를 비웠던 그 짧은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내 아내를 마치 친구가 따낸 전리품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때 미래가 나타나 대화를 가로막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뒤였습니다. 나는 테라스에서 아내가 그 남자와 심각하게 대화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나를 남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내는 울며 불며 나를 끌어내려 했지만 나는 차갑게 뿌리치고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결혼한 걸 알고 만났습니까? 내 험악한 분위기에 남자는 당황하며 몰랐다고 발뺌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몇 번이나 만났는지 확인한 뒤 차갑게 인사하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즉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지금 나는 호텔에서 이 글을 쓰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4년의 신뢰가 단 한 번의 거짓말로 무너진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지만 배신한 여자와 한 집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나는 새로운 길을 찾으려 합니다.